대한민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전통과 유래를 자랑하는 이 모교 철학 인문 포럼에 초대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헤겔 철학 사상, 특히 변증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백승균 교수님, 그리고 계명대학교 이재성 교수님 또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준비한 원고를 중심으로 좀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헤겔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1770년에 태어나서 아까 이재성 교수님이 말씀 주신 대로 1831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헤겔이 태어난 곳은 뷰르텐베르크 공국의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헤겔 당시는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통일 국가가 아니고 여러 개의 영방 국가들, 테리토리얼 스테이트라고 300개가 넘는 영방 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방 국가는 또 왕이나 혹은 제후, 그러니까 헤겔이 태어난 슈투트가르트는 뷰르텐베르크 공국이니까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독일은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바덴 뷰르텐베르크의 주도인데요. 독일의 주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그 도에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전주라고 하는 도시는 전라북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데 헤겔이 태어난 슈투트가르트는 당시에 오늘날은 바덴 뷰르텐베르크 주의 주도입니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바덴주하고 뷰르텐베르크가 통합이 돼서 바덴 뷰르텐베르크 주 이렇게 됐지만은 과거에는 바덴주하고 뷰르텐베르크 주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덴주엔 바덴바덴에서 서울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철학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칸트와 독일 관념론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시게 되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칸트를 위시한,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중심이 되는 독일 관념론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칸트 여기서 끊어지고 그리고 독일 관념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본인 자신이 저서에서도 자기는 선험적 관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왜 칸트가 실제로 이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신 용어, 소위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알 수 없는 물 자체, 사물 자체, 딩한지히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딩한지히라고 하는 것은 물 자체는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 실제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 우리 인식하는 주체, 관념으로부터 판단으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외계의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인 로크의 입장하고 어떤 면에서는 같은데요. 로크도 물이 갖고 있는 성질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죠. 그 대상 자체에 속해 대상 자체가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primary qualities, 즉 제1성질, 그 본질적인 성질, 주요한 성질이죠. 예를 들면은 오늘 월드컵에서 보게 될 우리 축구공의 모양이 둥글다 하는 것은
우리가 둥글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둥근 것이 아니라 축구공 자체가 둥글다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차고 있는 축구공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도 대상이나 객관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성질이고요. 제2성질은 우리 인식 주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는 성질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맛이나 색깔, 컬러죠. 단맛, 쓴맛 같은 것은 예를 들면 설탕이 달다고 할 때 우리에게 달다고 하는 그 느낌이나 감각을 주게 하는 어떤 요소가 설탕의 입자 속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그 달다고 느끼는 그것과 똑같은 것이 이 설탕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색깔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성질은 어떤 물질이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 예를 들면 햇빛이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다 하는 것을 제3성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로크는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은 이러한 성질들의 밑에 기저에 바탕에 깔려져 있어가지고 그 성질들을 나타내게 하는 기체, substratum, 혹은 또 그것을 실체라고도 얘기합니다. substance.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뭔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식 영어로 something I know not what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 점에서는 칸트의 물 자체하고 똑같죠.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물 자체를 X라고 표현을 하면서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칸트 당대의 야콥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내가 수년간 이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왔지만은 물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칸트 철학에 들어갈 수가 없고 물 자체를 인정하고서는 칸트 철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칸트 철학을 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곤란한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로크의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기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근대 물리학의 미립자론, 코퍼스리라고 하는 어떤 알갱이가 있다. 그것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 수 없다는 점, 존재하지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는 칸트의 물 자체하고 같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은 로크가 말하는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이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인식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칸트는 실제론자이죠.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표적인 관념론자들이 피테, 쉘링, 헤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났고 쉘링이 1854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130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대비를 한다면은 영조 원년이 1724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140년에 이르는 영조 다음에 아들 정조, 순조, 헌종, 철종이 1863년에 제위가 끝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대략 140년이니까 대충 이 시기하고 중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테 같은 사람은 1762년생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동갑입니다. 1762년. 그리고 그 해는 공교롭게도 불행한 일인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죽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조금 갖고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서 한 6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증법의 어의, 그다음에 헤겔 철학의 과제하고 변증법이 과연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그다음 변증법의 주요한 세 계기, 모멘트가 무엇인가, 또 신뢰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해겔 변증법에 대한 오해들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겔의 사상, 특히 변증적 사상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증법의 어휘. 이 영어로 다이알렉틱이나 독일어의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의 해 디알렉티키의 테크네, 변증적 기술이고요. 해 디알렉티키의 에피스테메, 변증적 인식. 에피스테메는 인식도 되고 진정한 참된 지식, 참된 지라는 뜻,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 디알렉틱의 메토더스, 메소드 할 때 변증적 방법, 이런 형용사의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럼 디알렉티케라고 하는 이 형용사적 형태는 동사는 디알레게스타이죠. 디알레게스타이. 그럼 디알레게스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복합어인데 그 앞에 전철이 붙은 것이 디아죠. 디아는 대체로 영어의 through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across라고 하는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통해서 볼 때 분할한다, 나눈다, 임무를 완수한다, 경쟁한다, 하나의 사실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등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원의 지름, 직경을 다이아메타, 디아메타라고 하는데요. 메타는 메트론, 잰다는 말이고 척도가 된다는 말이고, 그때 디아란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의 한 점을 지나서 원의 중심을 통과해서 다른 편의 원주에 이르는 선이 직경인데요. 그 상황을 보면은 일단 선이 원 중심을 지나서 다른 편에 도달할 때 양편으로 나누어지죠. A, B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심을 지나서 끝까지 이른 through에서 관철됐다는 의미가 있고, 나눠진 쪽에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경쟁한다, 대화에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 등의 뜻이 생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게스타인은 말하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은 디알레게스타인은 결국은 대화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일반적인 말하고 또 차이점은 디알레게스타이 결국 명사형은 디알로고스, 다이알로그인데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죠. 혼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훈시나 뭐 강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되받아서 반박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한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때도 반드시 그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내가 있고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삼중, 사중이 될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이 말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말을 해야지 동시에 두 사람, 세 사람 얘기하면은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대화나 토론이 이어질 수가 없죠. 주고받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갔다 왔다. 우리 왔다리 갔다리 말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 사람은 이따리 기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중심으로 갔다 왔다. 우리는 왔다 갔다 저쪽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해겔의 변증적 사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소위 제가 좋아하는 말인 우여곡절. 쉘링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사상은 이제 천재의 예지적 직관에 의해서 절대자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해겔은 철저하게 이 변증적인 사유, 변증적인 사유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닌 타자를 매개로 해서 그것을 부정하고 점진적으로 완전한 온전한 진리와 진실에 이르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럼 첫 번째 지나서 두 번째 해겔 철학의 과제와 변증법 어떻게 해서 그리고 해겔 변증법이 탄생하게 되었는가 요 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겔 변증법은 그의 존재론 내지 절대자관으로부터 그리고 절대자를 인식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생겨났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해겔 철학의 목표는 한마디로 뭐냐면 절대자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지적 직관이 아니고
절대자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절대 정신, 그러니까 해겔도 절대자를 정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 기독교에서도 신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할 때처럼, 특이하게 이제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물질적인 측면도, 양쪽 측면을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신을 정신적인 존재자로 보죠. 마찬가지로 해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절대 이성, 절대 이념 혹은 무한자, 또 종교 철학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접 쓰기도 합니다. 근데 해겔이 갖고 있는 절대자관과 구별되는 절대자관은, 예를 들면 칸트 같은 경우는 절대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저술에서 절대자의 존재를 있음을 요청을 하죠. 그때 요청한다는 것은 가정한다는 뜻하고 요구한다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칸트는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은 물 자체 혹은 물 자체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예지계의 영역, 우리 감각 세계를 초월했는 초월계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사유할 수는 있지만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은 학문, 인식의 대상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자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고요. 쉘링은 이 자연과 정신, 유한한 자연과 정신의 근저에 절대자가 동일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자인 인간과 근저에 있는 절대자에게는 단절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겔이 봤을 때 이러한 절대자와는 말은 절대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서로 유한자하고 대립해 있기 때문에 상대자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라고 하는 것은 대립이 단절되어 있다, 대립이 끊어져서 대립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절대자, 무한자는 진정한 무한자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악무한 혹은 위무한, 거짓된 무한과 진정한 무한, 진무한 두 가지 구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해겔이 생각하는 진정한 무한자라고 하는 것은 유한자하고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한자를 자신 속에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서 유한자의 전개를 통해서 자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런 절대자 또는 무한자를 무한자라 그러고, 그 무한자가 갖고 있는 속성을 진무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입장에 쓴다면 우리가 유한자에 대한 인식을 아무리 심화시킨다 하더라도 절대자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해겔 같은 입장은 정신현상학이 주로 그의 인식론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저술인데, 우리의 인식과 지식이 가장 저차적인 단계에서 여러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주관과 객관이 일치되는 그 절대적 관념론이죠. 대립이 없는 관념론, 절대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사람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로는 페이지가 다른데요. 그 3.3으로 가시면은 해겔 철학의 목표는 절대자 신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러면 신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신은 자신 속에 유한자를 포섭하고 있고 그 유한자의 전개를 통해서 자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절대자다. 그러니까 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유한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유한자 파악이 심화되고 그 궁극치에 올라가면은
물론 유한자를 아무리 극대화시켜도 유한에 머무는 건 사실이지만은 헤겔이 그래서 철학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현상학의 절대지라는 것도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지라는 것은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라고 이렇게 신비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기독교에서 예수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통일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순수 이성적인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다리를 내려줘야 된다. 결국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제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헤겔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겔의 절대자관에 의하면은 그 절대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한자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 유한자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우리가 사격을 한다 할 때라도 대상이 고정되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격에 방해가 되죠. 근데 만약 물체가 목표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목표물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이 바로 미사일 이론인데 헤겔의 변증적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 변화하기 때문에 그 유동 변화하는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변증적인 사유죠. 역동적인 사유죠. 현재의 인식을 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연속해서 부정해서 마침내 지혜 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헤겔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3번 헤겔 변증법의 세 계기.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추상적 지성적 단계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부정하는 단계, 부정적 이성의 단계. 세 번째가 이것을 통합하는 단계, 긍정적 이성 혹은 사변적 이성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에 따르면은 변증적이라는 말은 모든 존재자의 발전의 제 2단계를 나타내는 이것은 좁은 의미의 협의의 변증법입니다. 첫 번째 수상적인 고립된 독단적인 인식을 부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 이것이 좁은 의미의 변증적 사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단계를 다시 부정해서 자기를 회복하여 더 높은 차원의 동일성, 구체적인 차이가 매개된 동일성을 얻는 즉자대자의 단계가 세 번째 사변적 이성의 단계, 또 긍정적 이성의 단계죠. 그래서 동일에서 대립으로 가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것은 좁은 의미의 변증적 과정이고,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통일에 이르는 것이 바로 사변적 과정인데, 이 두 과정 전체를 포함한 것이 넓은 의미의 변증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오직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을 진실 또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의 대상을 온전하게 알려고 할 때 하나의 규정은 그것과 대립되는 규정으로 이행하며 그 어떤 하나의 규정만으로는 참이라고 주장될 수 없죠. 그러나 어떤 한 규정만을 참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독단주의 또는 교조주의, 도그마티스무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하나의 규정이 자신을 넘어서 대립된 규정으로 이행하는 것을 나타내며, 바로 여기에 독단주의를 부정하는 회의주의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회의주의 입장은 철학적 인식에 필요한 계기죠. 회의주의와 헤겔이 말한 이 부정의 차이점은, 이 회의주의가 행하는 부정은 전면적인 부정이다. 앞에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전면적인 부정이다. 거기에 비해서 헤겔에 있어서의 부정은, 이게 아주 잘 쓰는 말인데, 제한적 부정, 특정한 사상의 부정, 또 규정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대립이 통일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통일 속에 존재하는 대립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대립된 것들이 통일되어 있다고 해서 이 대립된 항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기들은 통일을 이루는 계기들로서 지향되어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인간 간의 관계에서도 헤겔이 이제 문예 작품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특히 히랍의 비극을 좋아했고 자기 머리맡에 소포클레스, 특히 안티고네 같은 작품을 두고 잤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 작품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도 나오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청년기 시절에 아주 짧은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 사랑할 때 이 양자가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 속에서 하나로 온전히 통일되어 있죠.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로미오가 사라지고 줄리엣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이 독자적으로 계기로서 존재하면서 사랑 속에서 온전히 합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구별을까지도 이제 대립까지도 철폐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로 가는 것인데, 헤겔의 이 통일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사카 슈에이, 소판수평이라고 하는 분이 철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물론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어떤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전체에 대응시키면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헤겔의 변증적 사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 사람이 또는 한 사람이 세 가지 입장에서 어떤 물체를 관찰을 했다고 할 때 어떤 원형 형태의, 결국 알고 보면 컵의 모양인데,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또는 자기가 정면에서만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직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혹은 자기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옆에가 아니고 위에서 그 물체를 내려다보고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원형이다, 또는 직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다. 근데 이제 단계를 꼭 이렇게 세 단계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축약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또 다른 각도에서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이것은 실린더 형태, 원통형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예를 가지고 헤겔의 변증적 사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지막 종합된 신테시스의 입장을 아우페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헤겔 자신은 이 아우페벤이라고 하는 그 헤겔에 있어서 많이 사용된 용어에 고양한다 이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존한다하고 철폐한다 두 가지 의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 헤겔을 연구하는 사상가들이 아우페벤이라는 단어 자체에 고양시킨다는 의미가 있고, 비록 헤겔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특히 종합의 단계에서는 이 앞에 것을 가지면서 높이는 높여 가짐,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헤겔의 본래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시 아마네 소주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많은 서양 용어를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용어도 그가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폐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 유지한다, 이 두 가지만 헤겔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고양한다 라는 의미를 첨가해서 여기 폐지한다의 지자를 따고 고양한다의 양자를 따가지고 지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때 양기라고 하는 번역도 사용됐었는데, 고양한다의 양자하고 폐기한다의 기자를 가져온 것이고요. 오늘날 한중일 삼국에서는 공통되게 그냥 대표적인 번역어가 지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독일어 자체가 그 아우페벤의 헤벤만 가지고도 무엇을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아우피라고 하는 영어의 온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넣어서 아우페벤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지렛대를 가지고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다르긴 하지만은 지렛대를 들어 올릴 때 억눌리고 억제되는 측면이 그건 지뢰 받침이 억제가 되죠. 근데 그것이 부정된다 또는 폐지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존된다는 것은 지렛대를 들어 올려서 물건을 올릴 때 그 물건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곳에서 위치 변동이 생겨서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고양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해겔 변증적 사유에 대해서 많이 갖게 되는 오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겔의 이러한 사유 과정을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는 단조로운 사망일조 도식, 사망성, 트리아드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반정립의 단계를 단 하나의 것 또는 단 한 번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근데 해겔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였으면 좋았는데, 부정이 1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참된 오름 이렇게 써놨는데요. 바레 리키티카이트, 참된 오름이라고 하는 참, 진실, 진리. 근데 해겔은 이것을 구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바하이트, 트루스에 도달하기 위한 부정의 과정은 무수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은 어디에서도 결코 트리아데를 법칙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비판을 했죠. 진리 파악 과정을 이러한 3단계의 생명 없는 도식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학문적인 태도나 방법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적 조직을 유기적이지 않은 일람표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겔 저술 속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사망일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모두 이것이 정명제, 반명제, 한명제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해겔이 철학사에서 칸트가 아무 데에서나 정립, 반정립, 종합을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곳에서만 이 용어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면은 이러한 삼조 형식은 피테, 독일 관념론의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피테 전 학문론의 기초, 이론 철학의 대표적인 저술이죠.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얘는 해겔의 변증적 사유를 편의상 단순화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 과정을 1년 단위나 10년 단위로 나눠볼 수도 있고, 영아기, 유아기, 소년, 소녀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인생만이 아니라 사물의 변화, 운동의 전체 과정을, 이 모든 과정을 단순화하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아무리 짧더라도 그 과정, 중간 과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해겔이 말한 것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해겔의 주저인 1807년에 나온 정신현상학에서의 우리의 지혜 인식의 발전 단계는 8단계로 볼 수 있고, 앞에 있는 감각적 확신과 지각과 지성은 크게 의식이, 즉 대상의식이라는 큰 표제하에 묶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6개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한 1, 2, 3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참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쉘링이 말하듯 예지적 직관을 통해서 마치 권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목표물에 도달하듯 단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겔식의 사연은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도노 점수, 단박에 깨닫고 sudden enlightenment, 단박, 도노.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깨우치지 전에, 또 성불하기 전에 이 근기, 잘못된 나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면은 gradual discipline, 점진적인 수련, 점수가 필요하다.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그 후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런 헤겔식의 사유, 헤겔의 사유에서는 이렇게 단박에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헤겔이 제시하는 길은 마치 오설 진리, 오설길과도 같고, 우리는 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 길을 우여곡절을 통해서 구부러진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간 후에야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부분적인 참이다, 그걸 헤겔은 리히티카이트, 영어로 correctness, 네 말도 맞다. 근데 아까 이재승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듯이 좀 자유주의, 뭐 보수주의 양쪽에도 옳은 점이 있다. 그럼 네 말도 일리가 있다는 것은 correctness, 헤겔의 표현으로 richtigkeit, 맞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맞는 것이 점차 쌓여져 가지고 완전히 채워졌을 때 칸이, 그걸 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하고 정확히 대응합니다. 우리말은 참이라고 하는 것은 fullness, 꽉 차 있다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인 참은 이제 옳다, 헤겔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한 진실에 다 이르렀을 때 그것을 바하이트, 트루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하고 대응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헤겔은 이제 모순 법칙을 부정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모순율을 부정해서는 그 어떤 주장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모순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와도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헤겔이 자기의 비선샵 대학 로직 책을 다 써놓고 개념론 마침표를 찍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다 틀렸다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 법칙을 패러프라이징하면 그것이 동일률을 패러프라이징하면 모순율이 될 수 있고, 모순율을 또 패러프라이징하면 배중률이 되거든요. 같은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모순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모순고사, 한비자에 나오는 그 창과 방패를 파는 무기상인의 모순고사를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순은 영어로는 컨트라딕션이죠. 컨트라는 대립된다 이런 말이고, 딕션은 말하다, 쓰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립되게 말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 비더가 against에 대응하고요. 대립되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립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언어나 진술에 관계된 것이지, 이 현실 속에는 또 현상 속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증법론자들, 특히 물질 변증법, 자연 변증법론자들은 이 현실 속에도, 현상 속에도 모순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 물질 변증법의 시초가 헤겔의 존재론에 있거든요. 엥겔스도 자연 변증법에서 그걸 언급을 하는데요. 헤겔 자신에게도 그런 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은 그걸 부정하는 입장에, 대부분은 부정하는 입장에 있고요. 이 모순은 언어와 진술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논리학에서 예를 들면 어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점에 지금 날씨가 덥다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그것을 부정해서 근데 지금 날씨가 춥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순이냐,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이냐, 또 논리적 모순과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논리적 반대 관계인데요. 이것을 따지는 방법인 두 진술이 동시에 동일한 관점에서 옳을 수 있는가, 또 옳을 수 없는가, 이것을 따지면 되는데요. 논리적 관계는 X하고 O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진술이 동시에 동일한 관점에서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즉 지금 날씨가 자기가 덥게 느끼지도 않고 지금 아주 쾌적하다, 시원하다, 좀 따뜻하다 느낄 경우에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죠. 그러니까 동시에 틀릴 수는 있죠.
그러나 나는 지금 더운데 더운 그 점에서 춥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한비자에 나오는 모순고사의 모순은 거기서 동양의 모순이란 창모 방패순이 나왔지만은 사실 그거는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라 분석해 보면 논리적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사태가 복잡할 경우에 이것을 단순화시키면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의 수를 10개라고 하고 방패가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창이 9개까지는 다 뚫을 수 있지만 뚫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패도 마찬가지죠. 9개는 다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하는 창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에 오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시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선전을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한번 찔러 보십시오 하니까 말문이 막혀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왜 모순이라 그러냐면은 그것도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논리적 모순이나 논리적 반대는 동시에 두 진술이 옳을 수는 없기 때문에, 즉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incompatible. 요것 때문에 모순이라고 하니까 일상 언어에서의 모순은 논리적 반대하고 논리적 모순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 모순은 뭐냐면 지금 날씨가 덥다 하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진술이 논리적 모순입니다. 모순 개념 만드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개념에 아닐 비자를 쓰면 되죠. 사람이면 비사람. 그럼 여기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중성 인간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아닌 다른 모든 존재자들, 무생물, 어떤 돌멩이,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존재자, 그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더운데 더운 그 점에서 덥지 않다. 이것도 있을 수 없고 지금 나는 덥지도 않고 덥지 않지도 않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중간 것을 배제한다는 것이 바로 배중률이죠. 나는 지금 덥든지 덥지 않든지, 나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해겔이 말하는 모순은 무엇이냐면은 해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유 내지 진술에서의 모순, 그러니까 논리적 반대와 논리적 모순 둘 다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 존재자 내부에도 모순이 있고 존재자들 여러 복수의 존재자들 사이에도 모순이 성립한다. 두 개를 다 주장합니다. 네, 일반 논리학에서는 일 가운데서도 논리적 반대, 아까 말씀드린 모순고사의 경우를 제외한 논리적 모순만을 좁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점을 보시면요, 예컨대 일반 논리학에서 말하는 모순과 변증법이 근거하고 있는 모순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다. 두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르트만이 말할 때의 모순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해겔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모순이며 모순이 생각될 수 없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혹은 모든 사물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 모순적이다 라고 해겔이 말할 때의 모순은 소위 변증적 모순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용어를 물론 해겔이 찬성을 안 하겠지만은 또 찬성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것을 대립이나 갈등, 다양성, 또 뒤에 나오는 뭐 충돌이나 이런 단어로 바꾸어서 부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또 많이 이제 포퍼 같은 철학자들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테제, 안티테제, A와 B 사이에, 그리고 안티테제하고 신테제, B와 C 사이의 관계는 논리적 모순 관계가 아닙니다. 소위 이 논리적 반대 관계죠. 즉 뒤에 것이 앞에 것을 부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자가 아닌 다른 것을 타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자와 타자의 관계는 이 경우에 논리적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를 뿐이죠. 또 B는 A가 아니고 C는 A나 B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는 서로의 부정태일 뿐이죠.
이것은 A다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A가 아닌 B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후자의 진술은 전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지 양자는 결코 논리적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명제와 반명제의 관계, 반명제와 한명제의 관계는 논리적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명제는 정명제를 부정하는 관계, 한명제는 정명제나 반명제를 부정하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들 관계가 논리적 모순 관계라고 한다면 정명제와 한명제는 결국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해서 동일한 정명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적 반대가 아니죠. 예컨대 우리 물리학에서 빛은 파동이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여기서 이에 대해서 아니다, 빛은 입자다라는 진술이 대립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진술은 앞의 진술을 부정하는 진술이죠. 그러나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두 진술이 모순 관계에 있다면 빛은 파동이든지 입자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키에르케고르죠. 아까 이재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저것도 를 진양하는 것이 변증적 사유죠. 이것도 저것도 또 저것도 해서 결국 전체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해겔의 변증적 사유거든요. 여기에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웨이브하고 파티클을 합쳐가지고 웨이비클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측면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제3의 진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A는 A라는 동일성의 명제, 이 진술의 모순되는 진술은 A는 not A다, BA다 이런 말이죠. 즉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 진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진술이 어떤 진술에 대한 모순 진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존재자 전체를 알파벳 24 문자로 가정을 할 때 A는 not A가 아니라 not A의 일부분들인 C, D, E 등을 사용하여 앞의 진술을 부정할 경우 이 진술들, 즉 A는 C, A는 D 등등의 진술은 단지 앞의 진술의 부정 진술이지 A는 C가 아니다, A는 D가 아니다, A는 E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부정 진술이지 모순 진술이 아닙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혼동한 것이 not A 전체하고 not A의 일부하고를 혼동하는 것이죠. A하고 not A, A가 아닌 전체는 모순 관계죠. 그 제3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not A 중에서 어떤 B하고 A의 관계는 대립된 관계, 반대 관계지 그것은 모순 관계여야 합니다. 포퍼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포퍼는 정명제와 반명제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논리적 반대 내지 반명제가 정명제를 부정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순으로 오해하면서 소위 1급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칼 포퍼가 이 논문의 한 2페이지 정도를 쓸데없는 일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헤겔에 대한 비판으로는 핀트가 빗나간 것이죠.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정보도 주지 못하고 이론으로서 쓸모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논리적 모순을 부정하고는 그 어떤 주장도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포퍼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모순율을 폐기해야만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헤겔이나 그 누구라도 이 모순율을 폐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헤겔의 오류는 많은 분들이 이걸 오류라고 보지 않지만은 오히려 포퍼 자신이 주장하듯이 갈등이나 대립하는 경향, 혹은 대립하는 이해관계, 혹은 양극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혼동을 가져왔다.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이 헤겔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학생인 동시에 선생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들인 동시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동시에라고 하는 표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현실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 같은 상황에서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자연 변증, 물질 변증법론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바 모순 성립의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동일한 주어, 동일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때 동시에라는 표현은 액면 그대로 simultaneously가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한편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on the other hand라는 의미의 동시에죠. 이렇게 보면 이 위의 진술은 자체 모순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가 부분적이고 편협한 사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며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전체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 및 관심을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하여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과 동시에 다른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하며 이것이 바로 본래의 변증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이러한 총체적, 변증적 사유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혹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자, 한편에서 보면 이 사람 주장이 맞죠. 그래서 야. 근데 다른 편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 다른 측면에 있다. 나인. 그래서 야 운트 나인이라는 독일어 표현 합쳐서 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즉 어떤 대상을 한편에서 보자면 그러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대상을 가능한 한 모든 면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근데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동일한 한 사람을 놓고도 A라는 사람은 자기가 겪은 경험 때문에 저 사람은 아주 몹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상반된 평가 B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잘 쓰고 참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저차적인 단계에서 고차적인 단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사유의 방법, 인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타자를 매개로 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A와 B와 C는 서로에게 타자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은 각자의 매개된 부정으로서 전면적인 부정이 아닌 깡그리 다 부정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부정, 어떤 면은 없애고 어떤 면은 보존해서 가지고 가면서 그걸 더 고차적으로 고양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런 해겔의 변증적 사회로부터 뭐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우리의 사유가 단편적이고 부분적이어서는 안 되고 총체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부분적인 사유가 앞서 해겔이 그 3단계에 얘기한 어떤 추상적인 사유, 반성적인 사유, 지성의 사유라고 한다면 해겔은 이제 지성을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Verstand, Understanding을. 그것이 고차적인 단계로 통합적인 단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때는 이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것도 사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합하는 것을. 후자의 사유는 이성적 사유, 구체적 사유, 변증적 사유, 사변적 사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자는 분열을 고착시키는 사유이고 후자는 대립과 분열을 통합하고 화해를 이루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사유는 일자는 타자와 더불어서 어떤 개인은 다른 타인과 더불어서 타자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사유죠. 해겔이 철학 강요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변증적 사회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한다. 독일 말 Leben und Leben lassen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Live and let live. 이거는 자유주의 정신과 공동체주의 정신이 동시에 들어있죠. 피테도 얘기한 것처럼 너의 자유를 타인의 자유의 가능성을 통해 제한하라. 그 말을 이어받아 가지고 J.S. 밀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함 프린시플을 제창했죠. 그러니까 해악 금지의 원리인데 그냥 해악 원리. 그래서 자유주의 정신은 뭐냐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피테의 사상이고, 자, 해겔의 사상도 우리말의 살림살이란 말 속에 녹아 있다고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남도 살게 하고 나도 살게 한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유주의 정신이기도 하고, 나만 살지 않고 남도 같이 살게 하자는 것은 공동체주의 정신이기도 하죠. 변증적인 사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헤겔이란 통합적인 사회는 온갖 내후 외환을 겪고 남북 갈등만이 아니라 좁은 땅덩어리에서 남남 갈등까지 팽배한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고 화합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헤겔을 따르는 사람이나 또 헤겔을 비판하는 사람,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헤겔의 변증적 사유에서 아까 정명제와 반명제 사이, 그리고 반명제와 한명제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는 논리적 반대 관계 내지 반명제가 정명제를, 그리고 한명제가 앞에 정명제나 반명제를 부정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논리적 모순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자들, 타자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인류 역사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처참한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 역시 헤겔 변증법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초래된 불행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음으로써 우리는 타인과의 보다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헤겔의 변증적 사유는 결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그 모순 관계에 있을 땐 그렇죠. 이것이 아니면 저것, 저것이 아니면 이것,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또는 흑백 사고, 색깔이 수많은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과 백은 사실 논리적인 그냥 대립 반대 관계죠. 그래서 다른 색깔이 그 사이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흑이 아니면 곧 백이고 백이 아니면 흑이라는 이분법적인 사유. 그러니까 반대 관계를 논리적 모순 관계로 혼동하는 흑백 사고, 이런 사유를 우리가 지양해서 이것도 저것도라는 당신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또 내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 사람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옳은 것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진실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사유, 그것이 바로 헤겔의 변증적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부터 제2부 순서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헤겔, 그리고 그 헤겔의 아주 독창적인 사유 방식입니다. 변정적 사유 방식. 우리가 변정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헤겔 변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렵습니까? 예.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헤겔 강연 같은 경우는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연에서는 상당히 사실 어려운, 강연자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주문인데 사실 기획 상태에서 제가 이게 의도를 할 때는 헤겔을 좀 자세히 다룰 수, 한 5강 정도 다룰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딱 2번에 걸쳐서 헤겔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오늘 같은 경우는 헤겔이라고 하는 그 사상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는 그 자기 당대 시대 삶을 통해서 어떤 사유를 했는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헤겔 이제 청년기 시기죠. 1807년에 나왔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헤겔한테서는 인식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사 철학이기도 하고, 혹은 세계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간 정신의 일종의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텍스트에서 기본적으로 헤겔이 뭘 이야기하려고 했는가를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 변정법 혹은 변정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결과 변정법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서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변정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원적인 기원부터 해서 마지막 6번째 이 변정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까지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이해가 조금 힘들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든 만큼 오늘 강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다가 좀 더 정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또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 한번 질문거리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 문을 연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답변을 요구한 뒤에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원명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해결의 변정법과 상대방에 대해 역지사지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 안에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먼저 한번 답변을 듣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해결의 이 변증적인 사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유가 저차적이고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사유로부터 점차 확대되어서 대상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사유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 사유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역지사지하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 입장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변증적 사유의 정신하고 그대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한 왕이 자기 나라에 사는 모든 장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다른 한쪽에는 코끼리를 갖다 놓고 그 대상을 만져보고 각각 평가를 해보라고 했을 때 그 맹인모상, 맹인무상 얘기죠. 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머리를 만져본 장님은 뭐 삼태기 같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은 물체입니다. 물건입니다. 또 꼬리만을 만져본 사람은 뱀 같은 어떤 동물입니다. 동물이 있습니다. 이게 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왕이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여러 소경들이 각각 코끼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코끼리 전체 모습을 평가하지 못했구나. 그렇지만 그 각각의 부분적인 모습을 떠나서 코끼리의 모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그런 부분적인 일리가 있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결의 용어로 일리 있고 옳기는 하다. 각각 부분적인 진실은 있다. 그러나 전체의 진실은 아니다. 전체로 나가려면 우리가 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각각의 부분들을 평가한 그 평가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놓으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해가지고 각각의 조각들을 모아놓으면 결국 전체의 모습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바로 필요하고 이것은 해결의 변증적 정신하고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그런 플로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드시고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강의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할 그 엄두가 잘 나진 않지만은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결의 첫 번째 질문은 해결에 있어서 당대의 그 주류였던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어떤 그 의미가 있었는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잠깐 강연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문학책을 가까이 두었다. 그런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해겔 딱딱한 이런 철학을 하신 분이 또 문학을 즐겨 읽고 거기서 또 어떤 영감을 얻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음이 분명하니까 바로 답변하시면 되겠죠. 예,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헤겔의 그 청년기 저술 중에 그 저술들만 이제 헤르만 놀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아놔서 청년기 헤겔 신학 저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대성 선생님이 그것을 번역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의 정신과 그 운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헤겔이 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독교가 예수의 정신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 실정성, 포지티비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의 정신을 포착해야 되는데 그 실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증성이라고도 하고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이 긍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기서 부정적인 정신을 보고 헤겔이 좋아하는 말로 개념적인 사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6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형식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보편 개념으로서의 개념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헤겔은 저희 그 유기체, 어떤 유기체가 전개될 때 그 싹 맹아 그것을 핵심 코어가 되는 것을 본질이란 개념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결국 전체 생명체의 근본 핵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아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란 뜻으로 또 그래서 개념이란 핵심적인 용어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서는 이제 개념화 작용을 하는 우리 자기 의식 또는 자아를 개념이라고도 하고 또 그 확대돼서 마침내는 이제 신 절대 정신으로의 신을 또 이념이라고도 말하지만 또 개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하는 그 부정변증법, 그 테오도로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회 비판 이론 그 핵심이 되는 것이 현실 부정이지요. 그렇지 못한 것을 헤겔이 비판하고 있던 것으로 제가 읽은 제 이해로는 그렇습니다. 문예 작품을 많이 읽은 것은 저도 이제 백승균 선생님 취지를 본받은 측면도 있고 우리 전북대학교 철학과 중심으로 해서 강사 선생님 또 학부 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해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한 2-3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뭐 문학 철학을 장르를 가리지 않고 특히 프랑스 사상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르트르의 글만 보더라도 철학적 문학적 철학이고 마침 우리가 어저께 독서 토론에서 읽은 것이 프랑스 계몽주의자 볼테르의 그 잘 아시는 여러분 꽁디드라는 책을 라이프니츠의 그 낙관주의 세계관에 대한 비판 그 철학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의 형식으로 표현된 철학 또한 철학에 들어있는 또 소설적 표현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문예 작품 많이 읽을수록 우리 상상력도 풍부하게 되고 철학적 사유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결코 따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혹시 거기 곁들여서 당시 그리스도교의 부정성을 해결이 비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 현실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우리 현실 안에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도 해결의 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오죽하면은 우리나라에 몇 년 전부터 개독교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또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도 있고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혼탁하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거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한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선생님. 아니, 제일 끝에 보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이래 써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는 생각해 볼 적에 그럼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요. 이것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부분적인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지식이다. 예, 그래 되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고 그러면요 예. 도양의 사서 오경에 보면요 네. 서전에 사람이 왜 사느냐 5가지 복을 얘기해요. 기자 우리 그건 뭐라 그러냐면 첫째는 수 오래 살고 둘째는 부자 세 번째는 건 수부 강령 건강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많이 쌓아라 마지막은 고정명은 안 아프고 죽어라 이런 목표가 있는데 여는 이것도 저것도 뭔 말이에요? 이것은 주로 가치에 관계되는 측면보다도요. 어떤 대상, 어떤 객관에 대한 인식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 대한 온전한 파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적인 지식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취해가지고 결국 전체 인식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선생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전체가 뭐라요? 전체가 뭐라요? 전체는 이제 다른 말로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das wahre ist das Ganze, 그 참된 것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결국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 되겠지만은 그 어떤 사태나 사실의 온전한 진상을 지금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개별 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해결은 이제 이 우주 전체를 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식에. 그럼 우주 전체만요. 미안한데요. 그럼 모든 그 목숨 있는 존재자는 전부 새끼 놓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체 본다면 새끼 놓는 게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죠. 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사람은 놔두고, 예. 그러면 꿀밭나무, 깨구리, 그거는 새끼 안 놓고도 새끼 놓게 되는데, 그는 우주가 네. 왜 새끼 놓도록 우주가 그래 생겼나 이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큰 입장이 있는데요. 유신론자 특히 기독교나 유태교나 또 고전적 유신론 이슬람교나 이런 것은 어떤 이 우주를 창조한 지적인 설계자가 있고 그것의 목적에 따라서 그럼 이 유한자 피조물이라 생각했을 때 그 목적이 피조물 바깥에 있는 외적 목적론이라 그러는데요. 목적이 바깥에서 우리 이 동물에게 부여진 걸로 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진화론적인 사회에서는 또 내적 목적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체 자체가 그걸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지는 입장이 본질주의 이센셜리즘하고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이죠. 예를 들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서 볼 수 있듯이 기린의 목이 왜 깁니까 하면은 창조론자는 하나님이 원래 기린은 기린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거북이는 목이 짧게 만들고 기린 목이 길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제 진화론자는 높음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자꾸 기린이 목을 뻗치다 보니까 그것이 자꾸 사용 빈도가 늘어지면서 목이 길어졌다. 기능이 그렇게, 두 번째는 기능주의죠. 기능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창조주를 주장해서 원래 본질이 신에 의해서 그 기린 속에 들어가 있다, 들어져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점이 다릅니다. 그 선생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이 문장을 썼던 이유는, 그 근거는 방금 선생님 질문하고는 좀 다른 방식인데, 예를 들어 우리 선생님께서는 사서 3경에 나오든 5경에 나오든 어떤 특정한 유교 경전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사람이 사는 이유는 이런 5가지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것도입니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선생님과 다른 생각을, 예를 들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왜 사는가 하면 사람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건 바본 게 네. 깨구리보다는 못한 기라. 깨구리도 새끼 놓는데 돌도니 왜 새끼가 한 5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저것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대화라고 하는 거죠. 이게 변정적 사유라고 하는 게 그 두 사람이 혹은 복수가 대화를 할 때 우리 각자가 자기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는 옳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옳음이 있다. 다 니만 옳고 내만 틀리는 게 아니고 그 각자 옳음이 있다. 그 옳은 것들을 전부 한데 모아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번 모아보자. 우리가 합의할 만한 게 뭐 어떤 건지, 우리가 진짜 통일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건지, 그런 거 한번 해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미안한데요. 그럼 옳은 게 뭐래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게 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강의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네. 그러면 사색 당파가 좋은 게고 여야 2개 있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그거는 좋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좋고 나쁨의 가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그 가치의 문제를 좋고 나쁘다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라고 하는 당파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야라고 하는 당파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 주장들이 서로 각자는 서로 옳음을 주장을 하죠. 그러면 여도 야를 보고 야도 여를 보고 그 안에서 니하고 내하고 같이 함께 통일시킬 수 있는 옳은 게 뭔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우리 생각하며 살자. 우리끼리 막 나눠져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맨날 서로 싸우잖아요. 전라도 놈들은 어떻다, 경상도 놈들은 어떻다 싸우.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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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봉덕구에 사는 김봉수입니다. 변정법이 첫째 질문은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해결이 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의 변정법이 칼 막스로 전달되었다 하던데 해겔의 관념론과 칼 막스의 그 물질주의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예, 변정법이 왜 네, 그것은
인간이 좀 더 온전한 성숙한 단계에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적 방법하고 칼포퍼의 그 시행착오의 방법하고 공통점이 많거든요. 결국 심하게는 칼포퍼 자신은 이게 해겔의 변증법은 시행착오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인간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지식에서 온전한 지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고요. 다만 이제 포퍼는 그것이 최종적인 완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겔은 이제 칸트나 포퍼의 입장에서 보면 해겔의 이런 입장은 월권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을 하겠지만요. 해겔은 이성을 독특한 의미로 역사 속의 이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이성은 독일 말로 페어눈프트라고 하는데 그 동사 페어네멘 이것은 간추한다, 알아차린다 이런 의미인데 그건 뭘 알아차리냐? 해겔은 유신론자고 신의 뜻을 알아차린다. 그것이 이성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인 거의 신적인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절대지혜, 주관이 객관의 대상에 대한 온전한 충전적인 인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포퍼는 그 인간의 유한성을 칸트와 마찬가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 가까이 거기에 가려고 하나의 이념으로서 이념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이념은. 근데 그 이념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가려고 무한히 접근하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은 뭐냐면은 해겔을 비판하면서 해겔의 체계에서는 완결된 것이 있다. 그 신테제라는 것이 종합이고 완결이 된다고 보는데 아도르노는 그것은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열려 있다고 보고요. 해겔은 폐쇄성을 주장하고 이것은 다른 포스트 구조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겔에 대한 공격을 하는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해겔이 말하는 진리는 다른 말로 참된 것인데 아까 부분적인 옳음이 아니고 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이를 때 그것을 진리가 됐다, 트루스가 됐다, 바하이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이 지금 한 사람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형제고 선생님이고 소방관이고 등등의 규정이 또는 성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전체를 나타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소방관이다 한 사람의 아버지다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겔식으로 얘기하면 바하이트 트루스는 아니고요. 리히틱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념론, 유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약간 핀트가 다른데요. 사실 관념론은 이게 인식론적인 용어지 존재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달리 말씀드려 보면은 유물론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머티리얼리즘 이것은 이제 또 오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세 개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물질 내지 물질적인 것, 다른 한편에는 정신적인 것,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주요한 것이냐면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만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은 물질밖에 없고요. 정신도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의존해서 존재한 물질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신은 우리 뇌라고 하는 물질에서 이 고기 덩어리에서 흘러나오는 부수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정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정신주의자는 거꾸로입니다. 이게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를 정신과 물질 두 개가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뭐냐? 정신이다. 물질은 정신에서 파생되었다 보죠. 그러니까 해겔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는 로고스라고 하는 절대 정신, 절대 이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존재자에서 유한한 정신과 물질로서의 자연 세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주의죠.
근데 이것이 인식론으로 가면 이제 관념론이냐 실제론이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이 막스의 마테리얼리스무스로 이렇게 이행되는 거죠. 왜 그러면 막스인가라고 하는, 헤겔한테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들이 체계를 통해서 끝나거든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또 그 동시대에 얼마 안 가서 마르크스가 나오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르크스 이론은 지금도 우리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념적 축으로 지금 살아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중요성들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김봉수 선생님한테. 예. 막스는 이제 그의 사상을 이룬 중심적인 핵이 하나는 헤겔의 관념 변증법이고요, 정신 변증법이고, 또 하나는 포여바흐의 물질주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변증적인 사유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쪽에서 자기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자기의 이제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막스는 어떤 이 현실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또 경제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헤겔의 그 정신적인 관념적인 요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동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헤겔의 변증법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여바크는 소위 정적인 물질주의, 정적인 유물론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것을 버리고 유물론, 물질주의를 갖고 와서 양자를 합하니까 관념 변증법 또는 정신 변증법이 아니라 물질 변증법이 나온 것입니다. 물질 변증법을 칼 막스는 주로 역사의 발전에 적용하니까 여기서 유물사관, 사적 유물론이 나왔고요. 근데 다른 한 축은 막스하고 절친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변증적인 사상을 자연의 전개에 적용을 해서 자연의 변증법, 자연 변증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신도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를 포기한 후에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 물질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막스의 주로 2차문을 가지고 막 뒤지다 보니까 헤겔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막스를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헤겔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헤겔 공부한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선 헤겔이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 하는 그 방법은 주로 교육받은 사람들, 깨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칼 막스는 그 대상이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한 아마 논쟁거리가, 누가 옳고 그렇다기보다는 상당한 움직임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읽고 이랬구나 그런 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예, 뭐 그렇습니다. 헤겔 당대만 하더라도 헤겔 뭐 부르주아죠. 헤겔은 부르주아입니다. 말 그대로 돈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엘리트 출신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은 이제 세계관, 세계 해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마르크스가 본 영국은 물론 지금 우리 21세기 이런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초기 자본주의는 혹은 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하루 노동자 일이 지금 우리가 8시간 이렇게 합니다만 기본이 15시간, 16시간입니다. 심지어 20시간까지. 그리고 7살, 8살 먹은 아동들까지 그런 노동 현장에서 착취를 있는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본 영국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헤겔이 본 세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헤겔은 여전히 계몽주의적 관점 안에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주도하고 리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을 본 거죠. 그걸 이제 새로운 계급이라고 해서 플로레타리아, 노동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이런 관념론적 변증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뒤바뀌는 거죠. 변정적 사유를 동일하게 취하면서 그 주체를 이제 바꾼 겁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마르크스한테는 다른 어떤 뭐 정신적인 역사적인 이런 것보다도 그 시대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자기 사상의 토대로 봤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로웠던 게 해결이 아니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르주아적인 사유가 바로 해결의 일종의 이런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사상으로 나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충을 하자면요. 결국 이것이 이제 혁명이냐 개혁이냐 하라는 문제, 아까 교사 말씀도 하셨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냐 개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쪽에 혁명을 주장하는 68세대의 주역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 허버트 마르쿠제,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의 사상가 철학가인 칼 포퍼. 그러니까 전자는 혁명을 주장하고 칼 포퍼는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한 자리에 모여서 대담을 한 것은 아니고 기자가 각각 따로따로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모아가지고 혁명이냐 개혁이냐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스는 그 당시에 그 사회상, 그 다음에 사회의 부조리, 막스는 것은 이제 모순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기에는 개혁을 통해서는 또는 교육을 통해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결실을 보기 힘들다. 그 사회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이거 구조 자체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 주체가 바로 노동자가 된다는 것이죠. 부르주아는 될 수 없고요. 근데 칼 포퍼는 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열린 사회와 그적들, 그 다음에 역사 법칙주의의 빈곤, 이것을 꼭 들어서 보면은 소위 점진적 사회공학, 피스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물질 변증법론자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서버리잖아요. 그러면 엔진 내부에 생긴 모순으로 인해서 이 자동차가 멈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엔진에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끝나는 얘기거든요. 근데 칼 포퍼는 이제 사회를 그렇게 봐가지고 사회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나도 인정을 한다. 그럼 누가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가 그럼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카센터에 맡겨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쓰지. 누가 당장 그걸 폐차를 시켜버리고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고쳐서 쓰지 누가 폐차를 시키겠느냐. 사회도 마찬가지로 피스밀 조금씩 문제가 있어 기계에 나사가 풀렸다 그러면 나사를 끼워주고 하지 기계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개혁적인 사상을 혁명이 아닌 개혁을 주장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더 그걸 길게 진행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여기서 끊고 다른 질문도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중구에 사는 이인합니다. 교수님 강의를 아주 원고에 이거에서 아주 철저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어느 강의보다도 아주 실하게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모순적이다. 그래서 유한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유동과 변화, 역동성을 가져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유하는 우리 사유 자체도 또 역동적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한다. 그 비유를 총을 쏘는 비유를 아주 재밌게 잘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져서 이제 결국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사유를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총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 함량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 변증법적인 사고의 한 결과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누가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역지사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도 이렇게 변증법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라고 이렇게 해두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전공이 사실 그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잘 모르는데 해겔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만유유전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럼 그것 자체를 결국 그 해겔로 따지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변증법적인 사고로 설명을 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제가 그 지식이 짧아서. 근데 해겔의 입장에서 해겔의 주장이 예. 해겔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해겔 자신도 저술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좀 대립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변증적인 이 방법,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적 존재가 아니라서 자기를 부정할 수 없고 자연에는 발전이 없다. 그런 얘기, 해 아래 새 것은 없고 계속 순환만 있다는 주장, 이렇게 상반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겔 체계 자체 내에서 있는 좀 일관성 없는 주장이 아닌가.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자연 철학은 또 이재성 교수님께서 많이 공부하셨고 저도 이재성 교수님의 그 나온 책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뭐 다른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 만유유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해겔한테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고대 그리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던 일종의 잠언입니다. 판타레이. 세상 만물은 모두가 흐른다죠. 한 번 들어간 물에는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한 번 물을 우리가 발을 담그면 물은 이미 지나가고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해겔한테서는 그게 변증법적 사유 안에서는 생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운동입니다.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운동이고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는 내 생각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고착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끊임없이 나는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은 혹은 생활 습관은 세상을 보는 눈은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게 뭐 80살이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가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변화한다라고 운동한다라고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겔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끊임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유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저는 그렇게 해겔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뭐 4시 다 돼 가는데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영부영하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강연인데요. 역사는 진보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의 나종석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이번 2022년 목요철학 인문포럼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해결과 변정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긴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서 더 많은 답변을 해주신 우리 백훈성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집에 가셔서 저녁 드시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우루과이와 이 월드컵 경기 박수 치시면서 환호하시면서 그렇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